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셨습니까?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람인데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형편이 좋을 때는 늘 옆에 있었는데 내가 조금 힘들어지자 슬그머니 발걸음이 뜸해지고 말 한마디가 달라지고 결국엔 없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린 경험 말입니다. 그 황당함과 허탈함이란 말로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신이라고 하기엔 증거도 없고 원망하자니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자니 가슴 한켠이 영 찜찜한 그 감정.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분명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의 본성은 처음부터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람의 되됨이라는 것은 거창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짧은 시간, 직원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는 찰나, 계산서가 나왔을 때 손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말을 꺼낼 때 상대방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바로 그 사소하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순간들 속에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만나거든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본성이 훤히 보입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그 신호.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 해도 한 번쯤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편안하게 앉아서 천천히 들어봐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작지만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삶을 조금 더 지혜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댓글에 공감이 가셨다면 숫자 1번 혹은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모임이라는 것이 원래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웃고 떠들며 정을 나누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집에는 그 자리가 누군가 한 명 때문에 매번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8살 윤재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큰처남 되는 양반이 문제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이면 그 양반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세상 걱정을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즘 경기가 이렇게 나빠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 정치는 왜 이 모양이냐? 증것들은 도통 버릇이 없어.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아. 모처럼 둘러앉은 밥상 앞에서 불평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윤 어르신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잔소리가 많아지는 법이니까 그러려니 하며 맞장구도 쳐드리고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그 양반의 불평은 더 깊어졌지 나아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촌주들이 재롱을 피워도 저 녀석들 커서 뭘 먹고 살려고. 사돈이 선물을 가져와도 요즘 이런 거 한 박스에 얼마나 한다고. 심지어 하늘이 맑아도 이렇게 건조하면 산불 나는 거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윤 어르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어느 해 추석에 손녀가 상을 받아서 자랑스럽게 가져왔을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잘했다, 대단하다 칭찬을 하는데 그 양반 한마디가 분위기를 싹 꺼뜨렸습니다. 요즘은 애들마다 상 주던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자리에서 손녀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본 순간 윤 어르신은 이분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주변에 한 분쯤은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에도 꼭 흠을 찾아내고 기쁜 자리에도 찬물을 끼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만성 부정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항상 나쁜 면을 먼저 찾도록 뇌가 굳어진 사람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단순히 성격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삶의 불만과 책임을 끊임없이 외부로 돌림으로써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서 곁에 있는 사람의 감정과 에너지를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이런 분과 오래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결국 매 품격까지 갉아먹히게 됩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에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본성을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바꿀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좋은 말로 타이를 시간에 차라리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분도 계십니다. 충청도에 사시는 72살 박정순 여사님입니다. 이분은 같은 명절 자리에서도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음식이 조금 짜도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먹으니 얼마나 좋아 라고 하십니다. 며느리가 실수로 국을 엎질러도 괜찮아, 다치지 않았으면 됐지 하며 웃으십니다. 이런 분 곁에 있으면 어떤 걱정도 슬며시 녹아드는 기분이 듭니다. 세상 모든 게 불만인 사람의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앉아있을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불평의 잡초가 자라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매일 얼굴을 보고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가족 같은 친근함이 생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장 상처받기 쉬운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살 이말순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분이 있었습니다. 자녀들 크는 것도 함께 보고 남편 잃은 슬픔도 함께 나눴으니 보통 인연이 아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말 여사님은 이 이웃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동네 한 바퀴 걷고 나서 카페에 앉으면 그 이웃은 어김없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들이 이번에 이사를 크게 했다. 딸이 남편 직장을 잘 만났다. 본인도 요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한 30분쯤 지나면 의뢰 그 이웃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순 씨는 어때요? 여사님이 나는 요즘 무릎이 좀 아파서 하고 입을 열면 딱 3초쯤 지나? 맞아, 나도 예전에 무릎이 아팠는데 그때 내가로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 버립니다. 가장 속상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여사님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이 많이 불안했던 날이었습니다. 오랜 이웃이니까 그 걱정을 털어놓고 싶어서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사실 나 요즘 걱정이 좀 있어 하고 운을 떼는데 그 이웃이 어머, 나도 요즘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야. 우리 집 큰애가 말이야. 하며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사님은 결국 그날 자신의 걱정을 끝내 꺼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 주변에 한 분쯤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다는 말을 꺼내도 어느새 본인 이야기로 바뀌어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대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공감 결핍형 대화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가는지 말소리가 가라앉는지 전혀 읽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대화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 출구를 찾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그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상대의 감정을 읽는 회로 자체가 발달하지 않은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무한정 들어주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또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려 하면 자연스럽게 잠깐 내 이야기 좀 들어줘요 하고 주도권을 가져오십시오. 진정한 대화는 주고받는 숨쉬기입니다. 내가 한마디 던지면 상대방이 한마디 받고 그 틈에서 정이 싹 트는 법입니다.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만 하는 사람과는 진정한 위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참으로 독특합니다. 매일 얼굴을 보며 밥도 같이 먹고 고생도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사이 깊은 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정이 돈 앞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면 그 사람의 본색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대전에서 30년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한 63살 최기동 씨 이야기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유독 가깝게 지낸 후배 직원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커피도 자주 함께 마셨는데 자연스럽게 최 씨가 선배로서 더 자주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급여가 적은 후배가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게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점심자리에서 계산을 할 때가 되면 그 후배가 지갑을 꺼내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듯이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커피 사시니까 오늘은 선배님이 사시는 거죠? 아, 근데 저번에 커피값이 더 비쌌는데 그럼 제가 1,000원은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엔 농담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최 씨는 점점 이 후배와의 밥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 씨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후배가 선배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오늘 점심 살게요. 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나오면서 그 후배가 영수증을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아, 선배가 고기 추가한 거 있잖아요. 그거 빼면 제가 낼 금액이 얼마고 그 나머지는 선배가 내시는 게 맞지 않나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몸도 불편한 그날, 최 씨는 그 순간 이 사람과 쌓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몇천 원에 그토록 예민하게 구는 이유가 그저 꼼꼼한 성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행동경제학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소액을 나눌 때 지나치게 계산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자체를 감정의 교류가 아닌 거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관계란 따뜻한 정이 오가는 공간이 아니라 손익이 기록되는 장부인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계산기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 조금씩 손해봐도 허허 웃어넘기는 넉넉함 속에서 정이 드는 법입니다. 커피 한 잔을 두고 매번 손익을 따지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가 내 남은 인생에 정말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진짜 인격은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직위가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친절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을 줄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 그때 나오는 태도가 진짜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9살
정인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서 지인으로 알고 지낸 분이 있었는데 그분과 함께 볼 일이 있어서 관공서에 들렀습니다. 민원창구에서 젊은 공무원이 서류 처리를 하는데 시스템이 느려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한가한 오전이었고 직원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갑자기 창구 너머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간단한 거잖아요. 컴퓨터가 그것도 못해요? 직원이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잠깐 느려서요. 하며 사과를 하는데도 세금 내서 월급 받는 사람이 이것밖에 못해요? 하고 몰아붙였습니다. 정 어르신이 별로 급하지도 않으니 기다리면 되지 하며 만리를 했지만 그 지인은 처리가 끝날 때까지 씩씩거리며 직원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밖에 나와서도 요즘 공무원들은 왜 저래? 저러니까 철밥통 소리 듣지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정 어르신이 더 놀란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니 마침 그 지인의 먼 친척 되는 분이 주인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인의 태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지고 웃음이 나오고 아이고 잘 됐네요. 잘 드셔야죠 하며 굽실굽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 어르신은 그 순간 30분 전 민원실에서 봤던 그 사람과 지금 눈앞의 사람이 동일인이 맞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권력 기울기에 따른 태도 변화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없는 위치라고 판단하는 순간 공감 회로가 닫히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허가를 스스로에게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친절하지만 여러분의 처지가 기울기 시작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반면 67살 김성민 씨는 달랐습니다. 같은 민원실에서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이분은 창구 직원에게 고생이 많으시네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의 어깨가 눈에 띄게 펴지는 것을 정 어르신은 옆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진짜 어른은 상대가 누구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합니다. 옛 성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참모습은 그가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요. 나한테 친절한 것은 연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에게 보이는 그 태도가 진짜 본색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마음이 따뜻한 날이 있고 왠지 허전하고 기운이 빠진 날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인천에 사시는 64살 오현숙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둘이 밤새 이야기를 나눠도 부족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 친구와 만나면 이상하게 허전함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모처럼 둘이 카페에 앉았습니다. 현순 여사님이 최근 남편과 있었던 속상한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화면을 자꾸 들여다봤습니다. 잠깐이라며 카톡 답장을 보내고 어딘가에서 전화가 오자 미안 잠깐만 하며 5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돌아오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는데 아까 어디까지 말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현숙 여사님이 속상한 마음에 나 요즘 진짜 힘들어 하고 말하는데 친구가 그래 다들 힘들지. 나도 요즘 몸이 영 안 좋아 라며 자연스럽게 화제가 넘어갔습니다.
여사님은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을 반도 꺼내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여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2시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정리해 왔는데 그 친구에게 이 만남이란 어떤 의미였을까? 잠깐 시간을 때우는 일정 중 하나였던 걸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사람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현재 회피형 불안 패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자극을 찾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불편하거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이 맺는 것 자체를 무의식적으로 피하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나는 지금 당신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이런 사람과는 결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깊은 인연이란 서로의 시간을 온전히 선물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법인데 이들은 그 선물을 처음부터 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66살 한도순 씨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와 만날 때 핸드폰을 가방 속에 넣어두고 꺼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꺼내면 고개를 살며시 끄덕이며 눈을 맞춥니다. 그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더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다 꺼낼 수 있게 기다려줍니다. 이분과 헤어지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고 따뜻합니다. 자기 시간을 선물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앞에 두고 자꾸 다른 곳을 보는 혜미는 지금 이 순간 당신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무례한 선언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그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릴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런 인연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내 복과 생기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5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오랜 이웃과의 대화에서, 30년 직장 동료와의 밥자리에서, 함께 간 민원실에서, 그리고 30년 지기 친구와의 카페에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귀한 인연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쏟아낼 그릇이나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릴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냉정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조금 더 참고 배려하면 저 사람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라고 믿으며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본성은 그리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한 인내를 그들은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를 만만한 약점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둘 사람을 가려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나를 깎아내리고 기운을 빼앗는 사람들에게 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기엔 우리가 누려야 할 햇살과 우리가 마셔야 할 차의 향기가 너무나도 아깝지 않습니까?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익자 삼어, 인저 산여, 손자 삼어, 선저 산여. 도움이 되는 세 부류의 벗이 있고 해가 되는 세 부류의 벗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신호는 바로 그 해로운 인연을 가려내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중에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야경 선생은 억울한 유배지에서도 남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체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자 원망도, 상처도, 분노도 스스로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이 가벼워지고 내 남은 날들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 주소록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나를 진심으로 대접해주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며 함께 있는 그 찰나의 시간을 온전히 선물해주는 그런 귀한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십시오. 잡초를 뽑아내야 비로소 예쁜 꽃이 피어날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와 함께 늙어갈 것인가? 그 선택이 곧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품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귀한 찻자리에 부디 향기로운 사람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에 공감 숫자 1번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평온하고 향기로운 하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는 한 번 들으면 잊히지만 반복하면 내 삶의 무기가 됩니다.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질 때까지 편안하게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셨습니까?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람인데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형편이 좋을 때는 늘 옆에 있었는데 내가 조금 힘들어지자 슬그머니 발걸음이 뜸해지고 말 한마디가 달라지고 결국엔 없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린 경험 말입니다. 그 황당함과 허탈함이란 말로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신이라고 하기엔 증거도 없고 원망하자니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자니 가슴 한켠이 영 찜찜한 그 감정.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분명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의 본성은 처음부터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람의 되됨이라는 것은 거창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짧은 시간, 직원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는 찰나, 계산서가 나왔을 때 손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말을 꺼낼 때 상대방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바로 그 사소하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순간들 속에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만나거든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본성이 훤히 보입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그 신호.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 해도 한 번쯤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편안하게 앉아서 천천히 들어봐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작지만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삶을 조금 더 지혜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댓글에 공감이 가셨다면 숫자 1번 혹은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모임이라는 것이 원래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웃고 떠들며
정을 나누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집에는 그 자리가 누군가 한 명 때문에 매번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8살 윤재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큰처남 되는 양반이 문제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이면 그 양반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세상 걱정을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즘 경기가 이렇게 나빠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 정치는 왜 이 모양이냐? 증것들은 도통 버릇이 없어.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아. 모처럼 둘러앉은 밥상 앞에서 불평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윤 어르신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잔소리가 많아지는 법이니까 그러려니 하며 맞장구도 쳐드리고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그 양반의 불평은 더 깊어졌지 나아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촌주들이 재롱을 피워도 저 녀석들 커서 뭘 먹고 살려고. 사돈이 선물을 가져와도 요즘 이런 거 한 박스에 얼마나 한다고. 심지어 하늘이 맑아도 이렇게 건조하면 산불 나는 거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윤 어르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어느 해 추석에 손녀가 상을 받아서 자랑스럽게 가져왔을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잘했다, 대단하다 칭찬을 하는데 그 양반 한마디가 분위기를 싹 꺼뜨렸습니다. 요즘은 애들마다 상 주던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자리에서 손녀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본 순간 윤 어르신은 이분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주변에 한 분쯤은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에도 꼭 흠을 찾아내고 기쁜 자리에도 찬물을 끼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만성 부정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항상 나쁜 면을 먼저 찾도록 뇌가 굳어진 사람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단순히 성격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삶의 불만과 책임을 끊임없이 외부로 돌림으로써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서 곁에 있는 사람의 감정과 에너지를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이런 분과 오래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결국 매 품격까지 갉아먹히게 됩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에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본성을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바꿀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좋은 말로 타이를 시간에 차라리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반면 이런 분도 계십니다. 충청도에 사시는 72살 박정순 여사님입니다. 이분은 같은 명절 자리에서도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음식이 조금 짜도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먹으니 얼마나 좋아 라고 하십니다. 며느리가 실수로 국을 엎질러도 괜찮아, 다치지 않았으면 됐지 하며 웃으십니다. 이런 분 곁에 있으면 어떤 걱정도 슬며시 녹아드는 기분이 듭니다. 세상 모든 게 불만인 사람의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앉아있을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불평의 잡초가 자라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매일 얼굴을 보고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가족 같은 친근함이 생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장 상처받기 쉬운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살 이말순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분이 있었습니다. 자녀들 크는 것도 함께 보고 남편 잃은 슬픔도 함께 나눴으니 보통 인연이 아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말 여사님은 이 이웃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동네 한 바퀴 걷고 나서 카페에 앉으면 그 이웃은 어김없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들이 이번에 이사를 크게 했다. 딸이 남편 직장을 잘 만났다. 본인도 요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한 30분쯤 지나면 의뢰 그 이웃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순 씨는 어때요? 여사님이 나는 요즘 무릎이 좀 아파서 하고 입을 열면 딱 3초쯤 지나. 맞아, 나도 예전에 무릎이 아팠는데 그때 내가로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 버립니다. 가장 속상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여사님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이 많이 불안했던 날이었습니다. 오랜 이웃이니까 그 걱정을 털어놓고 싶어서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사실 나 요즘 걱정이 좀 있어 하고 운을 떼는데 그 이웃이 어머, 나도 요즘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야. 우리 집 큰애가 말이야. 하며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사님은 결국 그날 자신의 걱정을 끝내 꺼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 주변에 한 분쯤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다는 말을 꺼내도 어느새 본인 이야기로 바뀌어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대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공감 결핍형 대화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가는지 말소리가 가라앉는지 전혀 읽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대화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 출구를 찾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그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상대의 감정을 읽는 회로 자체가 발달하지 않은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무한정 들어주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또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려 하면 자연스럽게 잠깐 내 이야기 좀 들어줘요 하고 주도권을 가져오십시오. 진정한 대화는 주고받는 숨쉬기입니다. 내가 한마디 던지면 상대방이 한마디 받고 그 틈에서 정이 싹 트는 법입니다.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만 하는 사람과는 진정한 위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참으로 독특합니다. 매일 얼굴을 보며 밥도 같이 먹고 고생도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사이 깊은 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정이 돈 앞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면 그 사람의 본색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대전에서 30년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한 63살 최기동 씨 이야기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유독 가깝게 지낸 후배 직원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커피도 자주 함께 마셨는데 자연스럽게 최 씨가 선배로서 더 자주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급여가 적은 후배가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게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점심자리에서 계산을 할 때가 되면 그 후배가 지갑을 꺼내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듯이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커피 사시니까 오늘은 선배님이 사시는 거죠? 아, 근데 저번에 커피값이 더 비쌌는데 그럼 제가 1,000원은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엔 농담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최 씨는 점점 이 후배와의 밥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 씨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후배가 선배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오늘 점심 살게요. 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나오면서 그 후배가 영수증을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아, 선배가 고기 추가한 거 있잖아요. 그거 빼면 제가 낼 금액이 얼마고 그 나머지는 선배가 내시는 게 맞지 않나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몸도 불편한 그날, 최 씨는 그 순간 이 사람과 쌓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몇천 원에 그토록 예민하게 구는 이유가 그저 꼼꼼한 성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행동경제학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소액을 나눌 때 지나치게 계산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자체를 감정의 교류가 아닌 거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관계란 따뜻한 정이 오가는 공간이 아니라 손익이 기록되는 장부인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계산기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 조금씩 손해봐도 허허 웃어넘기는 넉넉함 속에서 정이 드는 법입니다. 커피 한 잔을 두고 매번 손익을 따지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가 내 남은 인생에 정말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진짜 인격은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직위가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친절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을 줄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 그때 나오는 태도가 진짜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9살 정인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서 지인으로 알고 지낸 분이 있었는데 그분과 함께 볼 일이 있어서 관공서에 들렀습니다. 민원 창구에서 젊은 공무원이 서류 처리를 하는데 시스템이 느려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한가한 오전이었고 직원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갑자기 창구 너머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간단한 거잖아요. 컴퓨터가 그것도 못해요? 직원이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잠깐 느려서요. 하며 사과를 하는데도 세금 내서 월급 받는 사람이 이것밖에 못해요? 하고 몰아붙였습니다. 정 어르신이 별로 급하지도 않으니 기다리면 되지 하며 말리려 했지만 그 지인은 처리가 끝날 때까지 씩씩거리며 직원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밖에 나와서도 요즘 공무원들은 왜 저래? 저러니까 철밥통 소리 듣지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정 어르신이 더 놀란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니 마침 그 지인의 먼 친척되는 분이 주인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인의 태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지고 웃음이 나오고 아이고 잘 됐네요. 잘 드셔야죠 하며 굽실굽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 어르신은 그 순간 30분 전 민원실에서 봤던 그 사람과 지금 눈앞의 사람이 동일인이 맞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권력 기울기에 따른 태도 변화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없는 위치라고 판단하는 순간 공감 회로가 닫히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허가를 스스로에게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친절하지만 여러분의 처지가 기울기 시작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반면 67살 김성민 씨는 달랐습니다. 같은 민원실에서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이분은 창구 직원에게 고생이 많으시네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의 어깨가 눈에 띄게 펴지는 것을 정어르신은 옆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진짜 어른은 상대가 누구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합니다. 옛 성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참 모습은 그가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요. 나한테 친절한 것은 연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에게 보이는 그 태도가 진짜 본색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마음이 따뜻한 날이 있고 왠지 허전하고 기운이 빠진 날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인천에 사시는 64살 오현숙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둘이 밤새 이야기를 나눠도 부족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 친구와 만나면 이상하게 허전함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모처럼 둘이 카페에 앉았습니다. 현순 여사님이 최근 남편과 있었던 속상한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화면을 자꾸 들여다봤습니다. 잠깐이라며 카톡 답장을 보내고 어딘가에서 전화가 오자 미안 잠깐만 하며 5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돌아오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는데 아까 어디까지 말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현숙 여사님이 속상한 마음에 나 요즘 진짜 힘들어 하고 말하는데 친구가 그래 다들 힘들지. 나도 요즘 몸이 영 안 좋아 라며 자연스럽게 화제가 넘어갔습니다. 여사님은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을 반도 꺼내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여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2시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정리해 왔는데 그 친구에게 이 만남이란 어떤 의미였을까? 잠깐 시간을 때우는 일정 중 하나였던 걸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사람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현재 회피형 불안 패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자극을 찾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불편하거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이 맺는 것 자체를 무의식적으로 피하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나는 지금 당신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이런 사람과는 결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깊은 인연이란 서로의 시간을 온전히 선물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법인데 이들은 그 선물을 처음부터 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66살 한도순 씨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와 만날 때 핸드폰을 가방 속에 넣어두고 꺼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꺼내면 고개를 살며시 끄덕이며 눈을 맞춥니다. 그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더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다 꺼낼 수 있게 기다려줍니다. 이분과 헤어지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고 따뜻합니다. 자기 시간을 선물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앞에 두고 자꾸 다른 곳을 보는 혜미는 지금 이 순간 당신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무례한 선언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 그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릴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런 인연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내 복과 생기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5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오랜 이웃과의 대화에서, 30년 직장 동료와의 밥자리에서, 함께 간 민원실에서, 그리고 30년 지기 친구와의 카페에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귀한 인연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쏟아낼 그릇이나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릴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냉정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조금 더 참고 배려하면 저 사람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라고 믿으며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본성은 그리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한 인내를 그들은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를 만만한 약점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둘 사람을 가려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나를 깎아내리고 기운을 빼앗는 사람들에게 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기엔 우리가 누려야 할 햇살과 우리가 마셔야 할 차의 향기가 너무나도 아깝지 않습니까?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익자 삼어, 인저 산여, 손자 삼어, 선저 산여. 도움이 되는 세 부류의 벗이 있고 해가 되는 세 부류의 벗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신호는 바로 그 해로운 인연을 가려내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중에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억울한 유배지에서도 남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체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자 원망도, 상처도, 분노도 스스로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이 가벼워지고 내 남은 날들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 주소록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나를 진심으로 대접해주고 매 말에 귀 기울여주며 함께 있는 그 찰나의 시간을 온전히 선물해주는 그런 귀한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십시오. 잡초를 뽑아내야 비로소 예쁜 꽃이 피어날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와 함께 늙어갈 것인가? 그 선택이 곧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품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귀한 찻자리에 부디 향기로운 사람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에 공감 숫자 1번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평온하고 향기로운 하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는 한 번 들으면 잊히지만 반복하면 내 삶의 무기가 됩니다.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질 때까지 편안하게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셨습니까?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람인데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형편이 좋을 때는 늘 옆에 있었는데 내가 조금 힘들어지자 슬그머니 발걸음이 뜸해지고 말 한마디가 달라지고 결국엔 없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린 경험 말입니다. 그 황당함과 허탈함이란 말로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신이라고 하기엔 증거도 없고 원망하자니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자니 가슴 한켠이 영 찜찜한 그 감정.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분명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의 본성은 처음부터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람의 되됨이라는 것은 거창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짧은 시간, 직원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는 찰나, 계산서가 나왔을 때 손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말을 꺼낼 때 상대방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바로 그 사소하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순간들 속에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만나거든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본성이 훤히 보입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그 신호.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 해도 한 번쯤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편안하게 앉아서 천천히 들어봐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작지만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삶을 조금 더 지혜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댓글에 공감이 가셨다면 숫자 1번 혹은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모임이라는 것이 원래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웃고 떠들며 정을 나누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집에는 그 자리가 누군가 한 명 때문에 매번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8살 윤재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큰처남 되는 양반이 문제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이면 그 양반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세상 걱정을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즘 경기가 이렇게 나빠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 정치는 왜 이 모양이냐? 증것들은 도통 버릇이 없어.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아. 모처럼 둘러앉은 밥상 앞에서 불평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윤 어르신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잔소리가 많아지는 법이니까 그러려니 하며 맞장구도 쳐드리고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그 양반의 불평은 더 깊어졌지 나아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재롱을 피워도 저 녀석들 커서 뭘 먹고 살려고. 사돈이 선물을 가져와도 요즘 이런 거 한 박스에 얼마나 한다고. 심지어 하늘이 맑아도 이렇게 건조하면 산불 나는 거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윤 어르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어느 해 추석에 손녀가 상을 받아서 자랑스럽게 가져왔을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잘했다, 대단하다 칭찬을 하는데 그 양반 한마디가 분위기를 싹 꺼뜨렸습니다. 요즘은 애들마다 상 주던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자리에서 손녀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본 순간 윤 어르신은 이분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주변에 한 분쯤은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에도 꼭 흠을 찾아내고 기쁜 자리에도 찬물을 끼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만성 부정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항상 나쁜 면을 먼저 찾도록 뇌가 굳어진 사람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단순히 성격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삶의 불만과 책임을
끊임없이 외부로 돌림으로써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서 곁에 있는 사람의 감정과 에너지를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이런 분과 오래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결국 매 품격까지 갉아먹히게 됩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에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본성을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바꿀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좋은 말로 타이를 시간에 차라리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분도 계십니다. 충청도에 사시는 72살 박정순 여사님입니다. 이분은 같은 명절 자리에서도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음식이 조금 짜도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먹으니 얼마나 좋아 라고 하십니다. 며느리가 실수로 국을 엎질러도 괜찮아, 다치지 않았으면 됐지 하며 웃으십니다. 이런 분 곁에 있으면 어떤 걱정도 슬며시 녹아드는 기분이 듭니다. 세상 모든 게 불만인 사람의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앉아있을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불평의 잡초가 자라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매일 얼굴을 보고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가족 같은 친근함이 생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장 상처받기 쉬운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살 이말순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분이 있었습니다. 자녀들 크는 것도 함께 보고 남편 잃은 슬픔도 함께 나눴으니 보통 인연이 아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말 여사님은 이 이웃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동네 한 바퀴 걷고 나서 카페에 앉으면 그 이웃은 어김없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들이 이번에 이사를 크게 했다. 딸이 남편 직장을 잘 만났다. 본인도 요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한 30분쯤 지나면 의뢰 그 이웃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순 씨는 어때요? 여사님이 나는 요즘 무릎이 좀 아파서 하고 입을 열면 딱 3초쯤 지나. 맞아, 나도 예전에 무릎이 아팠는데 그때 내가로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 버립니다. 가장 속상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여사님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이 많이 불안했던 날이었습니다. 오랜 이웃이니까 그 걱정을 털어놓고 싶어서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사실 나 요즘 걱정이 좀 있어 하고 운을 떼는데 그 이웃이 어머, 나도 요즘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야. 우리 집 큰애가 말이야 하며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사님은 결국 그날 자신의 걱정을 끝내 꺼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 주변에 한 분쯤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다는 말을 꺼내도 어느새 본인 이야기로 바뀌어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대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공감 결핍형 대화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가는지 말소리가 가라앉는지 전혀 읽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대화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 출구를 찾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그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상대의 감정을 읽는 회로 자체가 발달하지 않은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무한정 들어주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또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려 하면 자연스럽게 잠깐 내 이야기 좀 들어줘요 하고 주도권을 가져오십시오. 진정한 대화는 주고받는 숨쉬기입니다. 내가 한마디 던지면 상대방이 한마디 받고 그 틈에서 정이 싹 트는 법입니다.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만 하는 사람과는 진정한 위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참으로 독특합니다. 매일 얼굴을 보며 밥도 같이 먹고 고생도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사이 깊은 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정이 돈 앞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면 그 사람의 본색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대전에서 30년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한 63살 최기동 씨 이야기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유독 가깝게 지낸 후배 직원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커피도 자주 함께 마셨는데 자연스럽게 최 씨가 선배로서 더 자주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급여가 적은 후배가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게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점심자리에서 계산을 할 때가 되면 그 후배가 지갑을 꺼내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듯이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커피 샀으니까 오늘은 선배님이 사시는 거죠? 아, 근데 저번에 커피값이 더 비쌌는데 그럼 제가 1,000원은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엔 농담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최 씨는 점점 이 후배와의 밥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 씨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후배가 선배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오늘 점심 살게요. 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나오면서 그 후배가 영수증을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아, 선배가 고기 추가한 거 있잖아요. 그거 빼면 제가 낼 금액이 얼마고 그 나머지는 선배가 내시는 게 맞지 않나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몸도 불편한 그날, 최 씨는 그 순간 이 사람과 쌓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몇천 원에 그토록 예민하게 구는 이유가 그저 꼼꼼한 성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행동경제학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소액을 나눌 때 지나치게 계산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자체를 감정의 교류가 아닌 거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관계란 따뜻한 정이 오가는 공간이 아니라 손익이 기록되는 장부인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계산기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 조금씩 손해봐도 허허 웃어넘기는 넉넉함 속에서 정이 드는 법입니다. 커피 한 잔을 두고 매번 손익을 따지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가 내 남은 인생에 정말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진짜 인격은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직위가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친절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을 줄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 그때 나오는 태도가 진짜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9살 정인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서 지인으로 알고 지낸 분이 있었는데 그분과 함께 볼 일이 있어서 관공서에 들렀습니다. 민원 창구에서 젊은 공무원이 서류 처리를 하는데 시스템이 느려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한가한 오전이었고 직원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갑자기 창구 너머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간단한 거잖아요. 컴퓨터가 그것도 못해요? 직원이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잠깐 느려서요. 하며 사과를 하는데도 세금 내서 월급 받는 사람이 이것밖에 못해요? 하고 몰아붙였습니다. 정 어르신이 별로 급하지도 않으니 기다리면 되지 하며 말리려 했지만 그 지인은 처리가 끝날 때까지 씩씩거리며 직원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밖에 나와서도 요즘 공무원들은 왜 저래? 저러니까 철밥통 소리 듣지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정 어르신이 더 놀란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니 마침 그 지인의 먼 친척 되는 분이 주인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인의 태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지고 웃음이 나오고 아이고 잘 됐네요. 잘 드셔야죠 하며 굽실굽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 어르신은 그 순간 30분 전 민원실에서 봤던 그 사람과 지금 눈앞의 사람이 동일인이 맞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권력 기울기에 따른 태도 변화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없는 위치라고 판단하는 순간 공감 회로가 닫히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허가를 스스로에게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친절하지만 여러분의 처지가 기울기 시작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반면 67살 김성민 씨는 달랐습니다. 같은 민원실에서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이분은 창구 직원에게 고생이 많으시네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의 어깨가 눈에 띄게 펴지는 것을 정 어르신은 옆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진짜 어른은 상대가 누구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합니다. 옛 성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참모습은 그가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요. 나한테 친절한 것은 연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에게 보이는 그 태도가 진짜 본색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마음이 따뜻한 날이 있고 왠지 허전하고 기운이 빠진 날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인천에 사시는 64살 오현숙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둘이 밤새 이야기를 나눠도 부족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 친구와 만나면 이상하게 허전함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모처럼 둘이 카페에 앉았습니다. 현순 여사님이 최근 남편과 있었던 속상한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화면을 자꾸 들여다봤습니다. 잠깐이라며 카톡 답장을 보내고 어딘가에서 전화가 오자 미안 잠깐만 하며 5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돌아오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는데 아까 어디까지 말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현숙 여사님이 속상한 마음에 나 요즘 진짜 힘들어 하고 말하는데 친구가 그래 다들 힘들지. 나도 요즘 몸이 영 안 좋아 라며 자연스럽게 화제가 넘어갔습니다. 여사님은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을 반도 꺼내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여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2시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정리해 왔는데 그 친구에게 이 만남이란 어떤 의미였을까? 잠깐 시간을 때우는 일정 중 하나였던 걸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사람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현재 회피형 불안 패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자극을 찾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불편하거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이 맺는 것 자체를 무의식적으로 피하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나는 지금 당신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이런 사람과는 결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깊은 인연이란 서로의 시간을 온전히 선물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법인데 이들은 그 선물을 처음부터 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66살 한도순 씨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와 만날 때 핸드폰을 가방 속에 넣어두고 꺼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꺼내면 고개를 살며시 끄덕이며 눈을 맞춥니다. 그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더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다 꺼낼 수 있게 기다려줍니다. 이분과 헤어지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고 따뜻합니다. 자기 시간을 선물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앞에 두고 자꾸 다른 곳을 보는 혜미는 지금 이 순간 당신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무례한 선언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 그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릴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런 인연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내 복과 생기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5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오랜 이웃과의 대화에서, 30년 직장 동료와의 밥자리에서, 함께 간 민원실에서, 그리고 30년 지기 친구와의 카페에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귀한 인연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쏟아낼 그릇이나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릴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냉정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조금 더 참고 배려하면 저 사람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라고 믿으며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본성은 그리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한 인내를 그들은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를 만만한 약점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둘 사람을 가려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나를 깎아내리고 기운을 빼앗는 사람들에게 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기엔 우리가 누려야 할 햇살과 우리가 마셔야 할 차의 향기가 너무나도 아깝지 않습니까?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익자 삼어, 인저 산여, 손자 삼어, 선저 산여. 도움이 되는 세 부류의 벗이 있고 해가 되는 세 부류의 벗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신호는 바로 그 해로운 인연을 가려내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중에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억울한 유배지에서도 남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체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자 원망도, 상처도, 분노도 스스로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이 가벼워지고 내 남은 날들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 주소록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나를 진심으로 대접해주고 매 말에 귀 기울여주며 함께 있는 그 찰나의 시간을 온전히 선물해주는 그런 귀한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십시오. 잡초를 뽑아내야 비로소 예쁜 꽃이 피어날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와 함께 늙어갈 것인가? 그 선택이 곧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품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귀한 찻자리에 부디 향기로운 사람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에 공감 숫자 1번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평온하고 향기로운 하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